이번 시간은 기계재료에서 기계재료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죠. 먼저 계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재료가 갖추어야 할 조건,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처럼 기계재료가 구비조건이죠. 갖추어야 할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가? 조건입니다. 자, 기계재료는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말 그대로 기계재료라는 건 금속이죠. 또한 비금속도 있습니다. 그런 금속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될 조건들을 고려해 가지고 금속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원료가 풍부해 쉽게 정제할 수 있다. 정제. 쉽게 정제가 돼야 된다. 쉽게 정제. 정제가 쉬워야 된다. 그래서 쉽게 정제. 쉽게 정제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또한 열심히 적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죠. 가공하기 쉬워야 된다. 가공. 가공하기 쉬울 거.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온에서 가공하기 쉬울 거. 상온에서 가공하기 쉬울 거. 그래서 상온에서 가공하기 쉬울 거. 그 다음에 가열 및 융합하면서 소적인 모양으로 성형이 가능, 성형 가능.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잘 형상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고 접합할 수 있을 거. 그래서 접합이 가능할 거. 접합 가능.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충분한 강도와 경도가 있어. 강도와 그 다음에 경도를 보유하고 있을 거. 자, 여섯 번째는 자연환경과 약품에 대한 저항성이 크고 가능한 애관이 아름다울 것. 그래서 저항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항성이 있어야 된다. 저항성. 약품에 대한 저항성과 그 다음에 애관이 미래해야 된다. 아름다워야 된다. 애관이 미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전기와 열의 적당한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전기와 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뭐죠? 전도성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비전도성도 있어야 된다. 또한 열을 잘 전달할 수도 있고 또 열을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금속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재생이 가능해야 된다. 재생. 금속은 모든 것이 다 재생이 가능하죠. 그런 부분에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기계재료의 종류입니다. 기계재료의 종류. 기계재료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죠. 기계재료 종류. 자, 우리가 기계재료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까? 금속재료가 있습니다. 금속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비금속재료가 있다. 비금속재료가 있다. 자, 우리가 금속재료는 어떻게 됩니까? 순금속은 기계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합금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합금으로 사용한다. 금속재료는 대부분 합금. 여러 가지 원소를 조합하는 합금. 합금의 경우에는 제조하기 쉽고 기계적 성질이 좋다. 가격이 저렴하다. 그래서 합금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는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제조가 쉽다. 제조가 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기계적 성질이 좋다. 기계적 성질이 좋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인장 강도, 탄성 한도, 항복점 뭐 이런 여러 가지 항복 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좋다. 연신율, 단변 수축률. 그다음에 비금속 재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기 및 열이 잘 전도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전기와 열이 전도되지 않는다는 거 X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과 같은 그런 어떤 재료들이다. 또한 소성 변형이 잘 되고 기계성이 우수한 것도 있다. 그래서 소성 변형이 잘 된다. 변형이 잘 되고 또한 기계적 성질이 우수한 것도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금속재료와 비금속재료를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비금속재료는 플라스틱류, 도료, 섬유 뭐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속재료는 철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비철 금속이 또 있죠. 아연, 알루미늄 같은 거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다음은 금속 원소의 기호 및 물리적 성질입니다. 금속 원소의 성질 및 물리적 성질.
대해서 살펴보죠.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금속의 원소가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우리가 금속이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성질이 있겠죠. 그래서 금속이란 것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어떤 성질이 있는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금속이란 것은 뭐 외력에 의해서 변형될 수 있죠. 외부의 힘을 가했을 때 우리가 어떤 변형이나 또한 여러 가지 상태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죠. 또한 기계적 성질이 변할 수 있다. 기계적 성질. 기계적 성질이 변할 수 있다. 기계적 성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변가공을 한다. 그럼 아변에 의해서 눌러주죠. 그러면 여러 가지 성질이 바뀌어지겠죠. 인장 강도와 경도가 더 향상이 되고 연신율과 단면 수준은 감소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성질이 변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원자 배열 상태가 달라진다. 온도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진다. 온도에 따라서. 그럴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이제 금속 원소의 기호에 대해서 살펴보죠. 금속 원소 기호.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처럼 금속 원소의 기호입니다. 원소의 기호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죠? 물질은 원자로.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물질은 원자. 그렇죠?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처럼 금속 중 비중이 4보다 작은 거. 자, 우리가 금속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뭐가 있죠? 경금속이 있고 경금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중금속 있죠. 자, 두 개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경금속은 어떻게 되냐? 비중이 4 이하. 비중이 4 이하인 상태를 우리가 경금속. 그 다음에 중금속은 어떻게 되죠? 비중이 얼마니까 4 이상 상태를 우리가 중금속으로 이렇게 분리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금속의 변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태. 그래서 금속의 특성이 여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금속의 변태에 대해서 또 살펴보죠. 금속의 변태. 자, 금속의 변태 중요합니다.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죠. 기사 시험뿐만 아니고 여러 시험에 주관식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여기서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고용체와 금속 간 화합입니다. 고용체. 고용체와 그 다음에 금속 간 화합물이 뭔가? 화합물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이것은 우리가 먼저 살펴보죠. 그래서 벌써 고용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체. 자, 고용체는 무언가? 고용체는 한 금속에 다른 금속이나 비금속이 녹아 들어가 응고 후 각 성분 금속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없을 때 중요합니다. 각 성분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구분이 안 된다.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고용체를 한다. 중요합니다. 고용체 기계적 성질 일반 금속 속도보다 강도나 경도가 크고 전성 형성이 풍부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강도나 경도가 크고 또한 전성이 풍부하다. 전성이 향상이 된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체 종류는 용매 원자의 용질 원자가 녹아 들어간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고용체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종류가. 자, 종류를 한번 살펴보죠. 종류는 친입형 고용체가 있죠. 친입형 고용체. 친입형 고용체가 있다. 자, 친입형 고용체는 어떻게 합니까? 중요합니다. 용질 원자가 용매 원자 사이에 들어간 거. 그래서 용질 원자가 어떻게 됩니까? 용매 원자 사이로 들어갔다. 사이로 들어간 상태. 들어간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친입형 고용체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치환형 고용체가 있어요. 치환형 고용체. 자, 치환형 고용체는 뭡니까? 자, 이것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용배 원자 대신에 용질 원자가 들어간 거다. 그래서 용질 원자가 들어간 거야. 용질 원자가 용매 원자로 들어간 거.
원자가 덤자 사이로 들어간 거. 그러니까 용질 원자가 용매 원자 사이로 들어간 것이 치환형 고형체다. 그래서 거기에 친입형과 치환형 그림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에 이제 금속간 화합물 있죠. 금속간 화합물. 금속간 화합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속간 화합물도 한번 살펴보죠. 자, 금속간 화합물. 금속간 화합물은 뭐 어떤 것을 우리가 금속간 화합물이라고 그러는가? 자, 두 개 이상의 금속이 합합적으로 결합해서 본래와 다른 새로운 성질을 가진 화합물이다. 그래서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의 어떻게 되죠? 화합하는 거. 두 개 이상 금속이 화합하는 상태를 우리가 금속간 화합물이다. 그렇게 해서 다른 새로운 성질을 가진 거, 새로운 성질을 갖게 하는 것이 금속간 화합물의 특징이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금속의 변태가 있습니다. 금속의 변태. 금속의 변태를 살펴보죠. 금속의 변태는 어떤 상태로 우리가 금속의 변태인가? 자, 여기도 우리가 상의 변태죠. 액상이나 고상, 기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금속의 변태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액상, 액상이나 그 다음에 기체죠. 그 다음에 고상으로 변하는 거.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변태라고 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액상, 고상, 기상으로 변한다. 기상으로 변한다. 기상으로 하죠. 자, 그 다음에 동소변태. 거기는 이제 우리가 변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액상, 그 다음에 고상, 기상으로 변한다. 기상으로 변함, 뭐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두 가지 동소변태가 있고 자기변태가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동소변태가 있다. 중요합니다. 동소변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변태가 있다. 자기변태. 자, 여기서 우리가 동소변태는 뭡니까? 고체 내에서 원자의 배열 상태가 변하는 거. 그래서 원자의 배열 상태. 원자의 배열이 변함.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변하는 상태를 우리가 동소변태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즉 순철에 알파, 감마, 델타 세 개의 동소체가 있다. 그래서 동소변태를 이끄는 금속은 철. 그 다음에 또 자기변태가 있죠. 자기변태는 어떻게 됩니까? 순철에서 원자의 배열 상태가 변하지 않고 원자의 배열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고 자기 세기가 부근에서 급격히 변한다. 그래서 자기 세기가 어디서 변하는가? 온도가 768도에서 급격 변화,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자기 변태라고 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고. 일명 또한 퀴리점이라고도 한다는 퀴리점. 퀴리점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기 변태를 일으키는 금속은 철, 니켈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철이나 니켈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는 재결정과 결정림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재결정과 결정림의 성장.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재결정이 뭔가? 재결정. 자, 재결정은 무엇인가? 새로운 핵이 생겨 전체가 새로운 결정으로 된다. 이 상태로 우리가 재결정을 한다. 그래서 새로운 핵이 생긴다. 새로운 핵이 생기고 그 핵으로 인해서 새로운 결정이 생기는 거. 새로운 결정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재결정이라고 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고. 또 여기서 참고로 우리가 해복이 있습니다. 해복. 자, 해복은 무엇인가? 가열하면은 재료를 가열하면 응력이 제거되며 본래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응력이 제거되고 응력이 제거가 돼서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러죠? 리커버리라고 그러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림에 보면은 재결정과 결정의 성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장 강도와 경도는 낮아지고 연신율은 향상이 된다. 그 다음에 내부 응력은 어떻게 되죠? 재결정 온도에서 거의 이렇게 아주 없어지는, 완전히 해제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회복과 재결정과 결정의 성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 그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다음은 금속의 응고점과 용융점 측정. 그래서 금속의 응고점과 그 다음에 용융점 측정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금속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얼만큼에서 용융이 되고. 그러니까 순금속의 용융 측정, 순금속의 용융 측정은 어떻게 되는가? 용융 측정. 그것은 온도의 변화를 측정한 냉각 곡선에서 용점을 측정한다. 그래서 이것은 냉각 곡선에서 융점을 측정하는 거. 융점을 측정하는 거. 그래서 요약해서 여러분한테 설명합니다.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합금의 융점 합금. 합금의 융점 측정은 어떻게 하는가? 용융금속을 냉각시키면서 융점 및 응고점을 측정한다. 그래서 이것도 냉각시키면서 뭐죠? 거기에 융점과 그 다음에 응고점을 측정한다. 응고점을 측정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잘 살펴봤고, 자, 다음은 평형 상태도입니다. 평형 상태도. 평형 상태도에서 살펴보죠. 중요합니다. 평형 상태도. 자, 우리가 성분 농도의 온도에 따라 용해도가 다르다. 그래서 합금의 성분이라든가 농도,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합금의 상태를 그린 것이 우리가 뭡니까? 상태도란다. 그럼 상태도가 뭔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합금의 성분, 그 다음에 뭐죠? 농도,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 온도에 따라서 상태를 그린 거, 상태를 그린 것이 우리가 상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상태도를 우리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그러면 상태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상태도 보는 방법입니다. 보는 방법. 자, 상태도를 보는 방법. 거기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열 분석 곡선이 되겠고, 이것은 온도와 시간의 어떤 곡선으로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또 B는 어떻게 되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의 금속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그것을 AB 두 금속의 상태도를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B의 그림입니다. B의 그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잠깐 뭐 그림은 이와 같은 상태가 됐겠죠. 그래서 여기에 TA가 있고 TA가 여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상태로 이렇게 그려졌습니까? 이와 같은 상태도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와 같은 상태도. 그래서 여기에 몇 개로 나눠져 있죠? 하나, 둘, 세 개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이쪽에는 뭐 되죠? 열 분석 곡선이 얘가 있죠. 열 분석 곡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곡선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LP, 그 다음에 여기는 SP, 그 다음에 여기는 LQ, 그 다음에 여기는 SQ, 그 다음에 TP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TA는 뭡니까? 얘가 TA입니다. TA. 이분이 TA입니다. TA는 A 금속의 융점 응고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 금속, 이 A 금속의 융점과 응고점을 나타낸다. 응고점이다.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액상선이라고, 액상선.
X항성이고 이 밑에를 우리가 고상성이라 그런다. 고상성.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시면은 응고 개시점이죠. 이 부분 LP는 응고 개시점입니다. 응고 개시점이 된다는 거, 응고를 시작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LQ가 있죠. 이거는 응고 종료점. 응고 종료점을 나타내고 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TB는 뭐죠? 이거는 비금속. 비금속의 유용점과 응고점을 나타낸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 분석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서로 연결하면 이런 상태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태도라고 그러죠. AB 금속에 대한 상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상태도의 그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상태도 종류. 상태도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종류.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전율 고용체의 상태도. 전율 고용체. 전율 고용체 상태도가 있다. 상태도가 있다는 거. 자, 이것은 어떤 상태를 우리가 전율 고용체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액체 상태에서나 고체 상태에서 두 금속 A, B가 완전히 융합하는 거다. 그래서 두 금속 중요한 것이 A, B가 어떻게 되죠? 완전히 융합. 완전히 융합하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전율 고용체 상태도다. 이 형 속에서는 이 형에 속하는 상태도 학교면은 어떤 것이 있는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CU 니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AU와 AG가 있죠. 금은이 있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주 번째는 공정형 상태. 공정형. 자, 공정형 상태도가 있다. 공정형 상태도. 자, 공정형 상태도는 어떤 상태인가? 점 2의 용융은 A 금속과 B 금속 동시에 정출하여 A, B 혼합 전육으로 된다.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가 공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공정형 상태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공정형 상태도.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A, B 동시에 정출하는 그걸 혼합 전육. 그래서 이것을 A, B 혼합 조직이죠. 혼합 조직. A, B의 혼합 조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조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공정형 그런 상태도라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또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공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때의 온도를 우리가 공정온도, 공정점, 이와 같은 조직을 공정조직. 그래서 공정조직은 조직이 치밀하고 미세, 기계적 성질이 좋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그래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와 같은 상태죠. 온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퍼센트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와 같은 상태. 그래서 C가 있고 D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서로 포인트가 A, B 금속이 서로 혼합 조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A 금속과 B 금속이 서로 혼합해서 하나의 공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 그런 의미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포정형. 포정형 상태도가 있다. 포정형 상태도. 자, 포정형 상태도는 거기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포정형 상태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죠? 알파 고형체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포정 반응이 거기서 발생하죠. 그래서 포정 반응이 거기 M점에서 발생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복잡하기 때문에 그림을 생략하겠습니다. N점에서. 자, M점에서 농도의 합금인 T도에서 C 농도 용액과 베타 고형체가 반응하여 알파 고형체를 만드는 형상을 포정 반응이라 한다. 그래서 거기에 C 농도, 그래서 C 농도 플러스 그 다음에 베타 고형체. 베타 고형체가 반응하여 알파 고형체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알파 고형체를 만든다. 고형체를 생성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포정 반응이라고 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정 반응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네 번째로 또 뭐가 있죠? 금속 간 화합물의 상태도가 있어요. 금속 간 화합물. 금속 간 화합물. 화합물의 상태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거기에 옆에 그림이 또 나와 있죠. 금속 간 화합물의 상태도는 나와 있습니다. A, B 두 금속이 반응하여 별개의 금속과 같은 금속 간 화합물 A, B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 있는 것처럼 A, B 두 금속이 자 A, B 두 금속이 있습니다. 이 금속이 반응해서 별개의 금속과 같은 금속과 화합물 A, B를 만든다. 그래서 다른 금속의 A, B 금속 간 화합물 금속 간 화합물 A, B를 우리가 생성시키는 것을 금속 간 화합물의 상태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상태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